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처음 품었을 때 그 몸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피와 피 사이의 거부. 몇몇 개가 자신의 자식을 향해 항체를 발사하는 이 기이한 현상은 의학적으로는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RH 음성 혈액형이고 아이가 RH 양성일 때 발생하는 이 반응은 산모의 몸이 태아를 이물질로 판정했을 때 시작됩니다. 자연계에서 같은 종의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이물질로 인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인간의 특정 혈액형을 가진 여성들의 몸 안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거부 반응은 아이가 어머니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촉발됩니다. 정확히는 어머니에게 없는 무언가를.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RH 음성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무엇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RH라는 이름은 붉은 털 원숭이에서 왔습니다. 이 항원 시스템은 1940년 원숭이의 혈액에서 추출한 단백질에 반응하는 항체를 인간에게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상 영장류의 압도적 다수는 이 항원을 공유합니다. 진화의 계통 안에서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일부는 이 항원이 없습니다. 진화론의 언어 안에서 이 사실은 어떤 시점에 발생한 유전자의 소실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그 소실이 왜 지구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 특정한 민족, 특정한 혈통에 집중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현재 과학의 언어 안에서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에 RH 음성 혈액형의 분포를 펼쳐놓으면 하나의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진화의 산물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점진적이고 퍼져나가는 분포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뿌리를 중심으로 수천 년 동안 조용히 흘러내려온 강처럼 보입니다. 그 강이 원류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 서쪽 끝,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점에 바스크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35% 이상이 RH 음성입니다. 지구상 어떤 집단도 이 수치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스크족에게는 또 다른 특이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바스크어는 인류가 사용하는 어떤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도유럽어, 세머, 우라러, 어떤 계통에도 속하지 않는 말 그대로 혼자 서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를 고립 언어라 부릅니다. 혈액도 고립되어 있고 언어도 고립되어 있는 이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피레네 산자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립 자체가 하나의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희석되지 않기 위해 고립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고립이 그들을 보존한 것인지. 이 혈통의 흔적을 역사 속에서 추적하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배하는 자들은 항상 혈통을 관리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400년 넘게 왕족끼리만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이른바 합스부르크 턱으로 알려진 유전적 기형이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남매 간의 결혼을 신성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투탕카멘의 유전자 분석 결과 그는 부모가 남매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한 면역 결핍과 신체적 이상이 그의 짧은 생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현대의학은 분석합니다.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근친을 반복한 이유를 역사는 영토와 권력의 보존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더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지키려 한 것이 영토가 아니라 피 안에 흐르는 어떤 특성이었다면, 그리고 그 특성이 희석될 때 그들의 지배가 정당성을 잃는다고 믿었다면, 푸른 피라는 표현은 수백 년 전 유럽에서 귀족을 묘사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창백한 피부 아래로 정맥이 푸르게 비쳐 보이는 자들, 햇볕에 그을린 손으로 일하는 자들과는 다른 피를 가졌다는 의미였습니다. 13세기 이베리아 반도에서 처음 문헌에 등장한 이 표현은 스페인어 상글의 아술에서 영어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단순한 귀족적 우월감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실을 언어 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기록된 문헌들은 그 차이의 기원을 훨씬 오래된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수메르. 이들이 남긴 점토판 위의 쐐기 문자들 중 일부는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누나키 하늘의 왕족이라는 이름의 이 존재들은 수메르의 거의 모든 주요 문헌에 등장합니다. 아트라시스 서사시에는 이 신들이 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들의 피와 흙을 섞어 빚어낸 존재. 이 서사는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구조적으로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과 히브리 문명 사이에
어떤 직접적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명이 독립적으로 거의 동일한 구조의 창조 신화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어느 쪽의 해석을 따르든 설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남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은 짧고 기묘한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 자식을 낳았으며 그들이 네피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되는 표현은 초월적 존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녹일서는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문헌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공식 성경 전경이며 1947년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에서도 그 아람어 사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검증된 고대 문헌입니다. 에녹일서는 이 존재들을 감시자들이라 부르며 그 수가 200명이었고 헤르몬 산에 내려와 인간 여성들과 결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네피림, 문자적으로는 떨어진 자들 혹은 거인들입니다. 구약 민수기에서 이 거인들을 목격한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눈에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신학적 알레고리인지 실제 사건의 기록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들이 수천 년 동안 소각되거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막의 항아리 속에서 산악지대 수도원의 서구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인류의 유전자 코드 안에 아직 해독되지 않은 광대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단백질을 코딩하는 서열이 전체 게놈의 2%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나머지를 정크 DNA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2012년 ENCOD 프로젝트는 이 이름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광대한 영역 대부분이 실제로 생화학적으로 활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기능이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류의 유전자 코드가 어떤 시점에 외부의 개입으로 변형된 것이라면 변형 이전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장 가능성 있는 장소는 어디겠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는 점점 좁은 공간 안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인류는 자신의 유전자 코드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쥐었습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DNA의 특정 서열을 외과용 메스처럼 정밀하게 잘라내고 붙일 수 있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한 과학자가 이 기술을 인간 배아에 적용해 유전자가 편집된 아이를 출생시켰을 때 세계가 경악한 이유는 단순히 윤리적 선을 넘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이미 그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기술은 멈추지 않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검사 열풍이 불었습니다. 23andMe, Ancestry DNA. 조상을 찾아준다는 달콤한 약속 아래 수천만 명이 자신의 타액 샘플을 키트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샘플들은 서버 안에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3andMe에서 690만 명의 유전자 데이터가 해킹으로 유출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서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자 서열 분석 기업들은 조용히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유전자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전 경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실험실에서는 인간 생식세포를 편집하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단순히 질병을 고치기 위한 순수한 의학적 진보인지 아니면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어떤 더 긴 이야기의 다음 장인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의 유전자 코드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들과 그 코드가 수정되는지조차 모르는 자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